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5월 14일인데요. 오늘 5월 14일이 되면서 5월이 한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도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조금 덥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날씨처럼 저희 경제 돋보기도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 시간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룹 내 다른 위상을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은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주요 계열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LG는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등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대표 기업인 LG전자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삼성전자는 5조 9,79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예상치보다 거의 10%가량 높은 실적을 낸 겁니다. 시장 예상치란 증권가 3곳 이상이 전망한 실적의 평균을 낸 것으로 통상 이 수치를 10% 넘게 웃돌면 어닝 서프라이즈, 10% 넘게 밑돌면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번 삼성전자는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전자 계열사인 삼성전기는 증권사 예상치보다 12% 정도 많은 60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인 데다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 S6를 출시한 덕을 크게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SDI는 시장 기대치보다 무려 77%나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갤럭시 S6 배터리가 탈착형에서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삼성 SDI의 생산 라인을 신설하는 등 투자 비용이 컸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계열사와 달리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제일모직은 시장 기대치보다 무려 85%, 삼성중공업은 74%, 삼성물산 66%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더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패션 분야의 실적이 나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은 조선과 건설업 불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LG그룹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가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34%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7,439억 원 기록하면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6 같은 휴대전화 패널과 대형 텔레비전 패널 가격이 높게 유지돼서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과 LG생활건강도 각각 시장 예상치보다 11% 정도 높은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나프타 가격 하락은 LG화학의 호재가 됐고요. 화장품 판매 호조는 LG생활건강의 호조세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LG그룹의 대표 기업인 LG전자는 러시아 등 신흥시장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텔레비전 등의 판매가 부진해서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는 매출 0.04%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6%나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그룹도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로화 약세, 엔저 효과 등으로 실적이 지난해 1분기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차는 그나마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고 현대차는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기아차는 예상치를 4.26% 웃도는 5,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현대차는 시장 예상치보다 4.43% 낮은 1조 5,880억 원의 실적에 그쳤습니다. 1분기 실적은 대체로 환율과 비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로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요. LG전자는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실적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또 건설과 조선 분야는 저가 수주와 불경기로 실적이 예상보다 나빴던 것으로 분석되고요. 화학과 디스플레이는 원가 감소나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 좋은 기업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2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주목되겠는데요. 동향돋보기에서 1분기 실적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프루도 효과라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루도 효과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뉴질랜드에 미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프루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화가 해당 국가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부르는 말로 총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 할리우드 대작을 우리나라에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할리우드 대작 어벤져스의 후속편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른바 어벤져스2라고 불리는 영화의 국내 촬영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 통제까지 해가며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의도치 않게 전 국민이 영화 촬영 소식을 접했고, 그간 할리우드 영화에서 북한의 이미지 혹은 미개국 이미지로 그려지던 우리나라가 과연 영화에 어떻게 나올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4월 어벤져스2가 전 세계 44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봉 7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연일 흥행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도 프루도 경제 효과와 마찬가지로 어벤져스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 속 한국인 유전공학자 닥터 조로 출연한 여배우 수현이 등장하면 우리나라 관객들은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고요. 또 YTN의 앵커가 우리말로 뉴스를 보도하는 장면이나 서울 상암동의 MBC 신사옥 위로 비행물체가 날아가는 장면에서는 익숙한 우리나라의 것들이 낯선 외국 영화에 나온 것이 흥미로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게 전부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막으로 서울이라고 쓰지 않았다면 닥터 조의 연구소로 나오는 세비섬은 CG로 만든 가상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전투 장면도 그게 꼭 한국의 2호선이었는지는 영화에서 개연성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최고 수혜자는 한글 간판이 크게 등장한 족발집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단순히 건물이 붕괴되고 치고받고 하는 장면만 나오기 때문은 아닙니다. 국외 관객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궁금증 유발이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프루도 경제 효과를 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우리끼리만 찾아보고 재미있어 할 만한 우리나라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히려 작품 후반부 등장하는 가상의 동유럽 도시 소코비아는 울트론에 의해 난장판이 되지만 인상적인 랜드마크나 전경을 선보인 덕에 관객들이 어딘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객 사이에서는 소코비아 촬영지라는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로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촬영할 당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작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벤져스2 제작진이 방한했을 때 국내 기관들은 전폭적으로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마포대교를 통제했고 새벽부터 촬영지 인근을 통제했고 또 촬영지를 경유하던 버스 노선까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촬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876억 원으로 추산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직접 효과 4천억 원, 브랜드 재고를 포함한 장기적 효과를 2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교수는 어벤져스2 국내 촬영은 한국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한 미국 마블사의 기획이라며 영화 개봉에 따른 한국에 대한 홍보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관객은 배우들이 인터뷰에서 한국을 언급하거나 내한에 인사하고 한복을 입는 이벤트 등을 좋아합니다. 마블사 측에서도 한국 관객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 촬영을 염두에 둔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영화 홍보가 됐으니 우리나라를 홍보해주기보다 영화를 우리나라에 홍보해준 꼴이 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우리나라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보리라 생각한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순히 촬영지 제공만 가지고는 관광 효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스크립트나 콘티 점검 없이 막연히 할리우드 대작 영화라는 브랜드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해외 영화보다는 국내 작품 지원을 통해서 한국만의 특수함을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어벤져스가 국내에서 촬영되는데 영향을 미친 건 영화 제작진이 그저 한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놓은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시작된 이 제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으로 외국 영상물 제작사가 제작하고 외국 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해 투자하는 영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에 제작 인정 비용의 20에서 3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를 환급받으려면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 비용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어벤져스2는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의왕시 인근에서 15일간 촬영을 이어갔고 국내에서 제작비 13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평가위원들이 영화를 보고 검토한 뒤 관광성 등 여러 요소를 따져서 환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환급 예상액인 39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환급제도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이용 중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노동력을 고용하는 미국의 TV와 영화 제작사에 인건비의 22%를 돌려주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외국 영화를 자국에서 촬영한다면 자국 내에서 사용한 해당 제작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체코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가문의 영광 4는 일본에서 촬영을 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덕에 순제작비가 32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 주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지 어벤져스2에서 한번 좀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책과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의 국내 촬영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전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1897년 고종은 열강의 각축 속에 자주 독립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직접 제사를 올릴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황제국만이 하늘에 제사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세조시대를 마지막으로 제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황제국이 된다는 선언 아래 고종은 현재 서울 서공동 일대에 환구단을 세우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430년 만에 복원시켰습니다. 이 환구단 건설은 중국을 벗어난 자주 독립국의 수립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이 환구단 관련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황제국의 상징인 환구단과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환구제를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황제국의 상징 환구단과 환구제 전시가 지난 5일부터 시작돼서 12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늘신과 땅신의 신위를 황궁후에 봉안할 때 사용한 신위병풍 등 환구제에 사용된 각종 제기 등 의례용품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신위병품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만든 의례서인 대한예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졌다는데요. 나무에 붉은 칠을 한 형태로 용과 봉황, 모란 등의 무늬를 새겼으며 모서리에 용머리 장식과 맞물린 부분을 보강하는 쇠붙이인 장석은 도금을 해서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 환구제 때 축문을 올려놓는 나무판인 축판, 붉은색으로 굴을 삼긴 당시 제기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종 황제의 유품을 볼 수 있는 환구제 관련 전시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전시회입니다.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간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자들을 기리는 전시입니다. 이호덕 선생과 권정생 선생, 그리고 일본의 작가 하이타니 겐지로의 삶과 작품을 조망하는 특별 전시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또 이호덕 권정생 선생이 지난 30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도 출간됐습니다. 특별전은 아이처럼 살다라는 이름으로 서울도서관에 마련됐습니다. 이호덕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의 사후 10여 년간 그들의 작품과 삶을 조망하는 전시회는 종종 있었지만 세 사람을 한꺼번에 조망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세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생명과 아이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과 유품, 자필 원고 같은 각종 자료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작가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지난 6일과 13일 그리고 다가오는 20일에는 작가와 관련된 강연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6일 서울도서관에서 진행된 첫 강연회에서는 하이타니와 함께 태양의 아이 유치원을 설립한 기시모토 시니치가 하이타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오는 30일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작가 그리고 어린이 서점 대표들이 모여서 세 작가의 삶과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시는 이호덕 학교,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 하이타니 겐지로 사무소와 서울도서관이 주최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독서운동단체 15곳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간된 권정생, 이호덕 선생의 편지글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는 두 사람이 첫 인연을 맺은 1973년부터 이호덕 선생이 타계하기 직전인 2002년까지 주고받은 편지들이 묶여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이 전시회도 함께 즐기신다면 더욱더 깊은 울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두 가지 전시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바로 대한약품인데요. 대한약품은 병원과 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액제 그리고 앰플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액제는 일반적으로 100ml 이상의 용량을 가진 대용량 주사제를 말하는데요. 수술 환자나 응급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의약품입니다. 수액제는 이른바 퇴장 방지 의약품입니다. 저가 필수 의약품의 퇴출 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서 꼭 생산하도록 만드는 제품인데요. 약가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이 수액제 사업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입원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과거 10년간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 12.7%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24.6%였는데요. 즉 매출액 상승 속도보다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05년 1.2%로 낮았지만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현재는 12.5%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감소해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약품의 2015년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늘어난 1,2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159억 원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역대 최고 실적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시행된 수액제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에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추세로 병원 입원 일수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약품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천상병 시인의 아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침이라는 시의 천상병 시인, 문단의 마지막 순수 시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구절로 유명한 귀천이라는 시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과 인생을 잘 고차려낸 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천상병 시인이 말하는 아침의 모습, 정말 상쾌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 천상병. 아침은 매우 기분 좋다. 오늘은 시작되고 출발은 이제부터다. 세수를 하고 나면 내 할 일을 시작하고 나는 책을 더듬는다. 오늘은 복이 있을지어다. 좋은 하늘에서 즐거운 소식이 있기를.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끔은 찌뿌둥하고 힘들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기분도 들기도 하는데요. 시인처럼 오늘이 아침에 시작되니까 출발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분이 든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조금 더 상쾌하고 가뿐해질 것 같습니다. 네, 겨우내 따뜻한 봄을 기다렸지만 정말 따뜻해지니까 아침에 조금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몸도 같이 긴장이 풀리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침이라는 시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